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의 지진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5일 충남 공주시 남서쪽 12km 지역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3.4, 이로 인해서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지만 진동을 느끼는 거는 꼭 진도가 3.4다, 4.5다, 2.5다, 이것과 정확하게 매치되는 것이 아니라 진앙지가 얼마나 깊으냐, 또 도심지와 얼마나 가깝게 있는 곳에서 진앙지가 있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느끼는 진동은 다른데 이번에 3.4 진동은 꽤 있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한국 정부는 당시에 비상 1단계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지진 위기 경보는요, 경계 단계를 한국 정부는 발령했습니다. 자, 지진 위기 경보는요, 제일 아래 단계가 관심, 그 다음에 주의, 그리고 세 번째가 경계,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마지막 4단계 심각 순으로 발동이 되는데, 이번은 세 번째 단계의 경계가 발동이 된 것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한국 시간으로 25일 밤 9시 46분쯤 발생했습니다. 흔들림의 정도를 나타내는 이 계기 진도가 또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지진이 몇 도냐 이것과는 조금 별개로 흔들림의 정도를 나타내는 이 계기 진도가 있는데, 이 계기 진도는 이제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죠. 일단은 충남 지역이 가장 컸습니다. 충남 지역이 5로 계측이 됐습니다. 자, 계기 진도 5라는 것은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동을 느끼고 또 어디 올려놓은 그릇이나 또는 창문 등이 깨질 수도 있는 그런 정도가 5입니다. 자, 실제로 충남 지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지진을 느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기 진도 3도 있었는데요. 3 나온 곳은 대전, 세종, 전라북도 등이었습니다. 예, 계기진도 3이라는 것은요, 실내, 특히 이제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흔들림을 현저하게 느끼고, 가만히 서 있는 차의 경우에는 약간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가 이제 3입니다. 자, 그리고 계기진도 2가 계측된 곳도 있는데, 이곳은 이제 경기도, 인천, 경상북도, 그리고 충청북도 지역이었습니다. 자, 계기진도 2는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좀 흔들림을 느끼는 그런 정도가 이제 계기진도 2. 여하튼 한국의 그 전반적인 지역에서 흔들림의 정도가 조금씩 차이를 있긴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그런 국민들이 그 진동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3.4의 지진이 충청남도 지역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다행히 그릇이 정도 깨지는 정도, 요런 피해는 곳곳이 좀 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부분을 꼭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사태 또 종합을 해 드려야 되겠죠. 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듭 천명을 했습니다.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 어제 오늘 처음 있는 말도 아닌데, 맨날 똑같은 소리 하실 수 있는데요. 어제 한 그 의미는 조금 시기적으로 의미가 좀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어제 그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서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의 구체적인 사항은 말할 수 없지만, 그 시점은 전시 내각의 만장일치 합의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어제 이 같은 발언은요, 시기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최근 그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지상전을 좀 연기하라라는 거 설득을 한다, 압박을 한다라는 그런 보도가 이틀 전에 나왔는데, 그 보도가 나온 직후에 이스라엘 총리가 우리는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 보도 내용을 좀 의식한 것으로 보이죠. 한편 지난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소위 정보전 실패에 관련된 책임론과 관련해서도 이 네타냐후 총리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10월 7일은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어두운 날이었다라면서 남북 국경과 가자 지구에서 일어난 일을 끝까지 파헤칠 것이며 이 참사를 철저히 규명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도부들의 발언이죠. 그런데 이제 다음 이어지는 말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는 이어서 뭐라고 했느냐? 나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지도부가 이 참사에 대해서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의미 있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또 한마디 붙였는데, 이 말이 사실 더 의미 있어요. 뭐라 그랬냐? 그렇긴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즉 책임을 규명하는 그런 것들은 전쟁이 끝난 뒤에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죠. 사실 그래서요, 이 지상전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지상전은 빨리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따지면 인명피해를 좀 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상전이 좀 빨리 끝나야 되겠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하지만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를 분석해 본 결과 결코 빨리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 같은 예측의 배경은요, 물론 군사적인 측면, 또 군사 전술적인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정치적인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우선 군사 전술적인 의미로는요, 아무리 이스라엘 군이 월등한 병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지하 터널로 모두 숨어버리는 거, 하마스 대원들과 싸운다는 게 절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자, 또 정치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치적인 의미로는요, 지상전이 생각보다 만일 쉽게 그리고 또 빨리 끝나버린다면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번 사태의 그 책임을 묻는 그런 여론 쪽으로 곧바로 국민들의 여론이 옮겨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전쟁도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났고 생각보다 쉽게 끝났으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전쟁에 여기까지 사태가 오게 된 그 이유 또 책임, 이걸 좀 규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국민들의 여론이 확 그렇게 옮겨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자,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아무리 그 어제 연설을 통해서 본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뭐 정치적으로 본다면, 그리고 뭐 인간적으로도 본다면 절대로 본인 책임을 부각시키고는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뭐 당연합니다. 당연하게 보입니다. 그게 좋다라는 게 아니라,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뭐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자, 가능한 한 그 이스라엘 병사들의 피해가 적은 상태에서 지상전이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본인의 역할이 그만큼 연장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총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또 그것은 물론입니다만은 또 책임론을 떠나서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쪽으로 여론이 기울 것은 또 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빨리 쉽게 끝나면 아까 말씀드렸죠. 빨리 끝났네. 자, 그럼 이제부터 책임 규명을 해야지 라고 여론이 그렇게 갈 텐데, 전쟁이 계속 생각보다 길어진다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뭐 책임도 책임이지만 이거 전쟁이 좀 빨리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어려운가 보지? 그리고 우리 측의 군사들, 병사들의 그 피해가 자꾸 많아지면 안 될 텐데 라는 좀 걱정하는 쪽으로 여론이 가지, 책임 규명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희미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정치적인 그 지상전이 좀 오래 갈 것이다 라는 그런 정치적인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요, 물론 정치적인 이유와 관계없이 실제 그 전술적인 문제 때문이라도 지상전이 빨리 끝날 것으로 예측하는 전문가들은 좀 거의 없습니다. 또 자칫 빨리 끝내려는 그런 욕심에 인질들의 피해가 커질 경우에 또 추가적인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정치적으로도 또 전술적으로도 절대 지상전을 뭐 무리하게 빨리 끝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독일의 호이스겐 민헨 안보회의 의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에 진입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상전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전쟁이 확산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지상전 개시를 독일의 안보회의 의장이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포기하라라는 그런 말입니까? 라고 기자들이 재차 질문을 하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야 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공개적으로요. 자, 그는 지상전이 연기되는 이유는 사실상, 지금 그 연기되는 이유는 사실상 이 같은 그 국제적인 압박에 따른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역시 이 전쟁 확산은 자국에게 있어서도 파괴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그런 현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지상전을 빨리 개시하긴 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들 스스로도 그렇고 또 대외적인 여건도 그렇고, 특히 이제 미국이 자꾸 뭐 눈치 주고 그러니까 민간인 피해 있으면 안 된다, 가자 지구에 가서 하마스를 처리하는 건 좋은데 가자 지구를 점령하라고 하는 것은 실수하는 것이다, 자꾸 이렇게 미국이 눈치 주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놓고 사실상 지금 딜레마에 빠진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스라엘이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지상전을 연기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이렇게 탁 아예 그냥 기사를 내버렸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이스라엘의 지상전 연기를 압박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미국의 준비 상황,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신들의 어떤 이런저런 뭐 정치적, 뭐 전술적 이런 문제도 문제지만 우리 미국의 준비 상황으로 봐서도 지금 하면 안 돼, 시간을 좀 끌어야 돼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준비 상황을 문제로 내세운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은요,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벌일 경우에 중동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그 미군에 대한 공격이 있을 가능성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은 중동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공격, 또 그 공격에 대비한 어떤 방어망을 확충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이스라엘에게 강력하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이런 이유로 지상전의 연기를 압박했다면 사실 뭐 이스라엘도 따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실제 지상전 이 전투가 벌어지게 된다면 미국의 지원 없이는 어려울 것을 이스라엘도 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야 너희도 문제지만 당장 너희를 도와야 하는 우리도 준비가 안 됐어. 그러니까 기다려봐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죠. 지상전이 미루어지고 있는데 미루어지고 있는 동안 미국이 하려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우선 미국은 이라크, 시리아, 쿠웨이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등지에 있는 그 미군 기지에 대한 적대 세력의 공격. 이 공격이라는 것은 뭐 미사일, 멀리서 날아오는 미사일 공격일 수도 있고요. 또 인근 다른 그 가까운 곳에 있는 적대 세력이 보내는 드론 공격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같은 공격을 방어할 시스템을 서둘러서 증강할 그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그 증강한다라는 게 그럼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네. 이 지역 미군 기지에 대한 방어 시스템 확충이 완료되는 시점과 관련해서 미국은 빠르면 이번 주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이번 주 내에는 지상전이 개시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것은 또 미국과 이스라엘이 뭐 하나의 어떤 전술일 수도 있는데 일단 외부적으로 보도되어지는 것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이스라엘 정부 지도자들의 어떤 브리핑 같은 것을 간추려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투적인 그 전략적인 그런 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말은 그렇게 해놓고 갑자기 뒤통수 듯이 기습 지상전을 벌인다.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걸 배제하고 일단 지금까지 나와 있는 말만 종합을 해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은요. 미군 기지에 대한 방어 확충이라는 이유와는 또 별개로 기본적으로도 그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 침공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기본적인 우려라는 것은요, 바로 이스라엘이 이제 보복을 한다 합시고 지상전을 벌일 그 전이만 지금 불태우고 있지 막상 그 시작한 지상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인지 소위 출구 전략, 이 엑싯 플랜이 없다라는 점을 미국은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이 같은 우려를 이스라엘에게 또 강력하게 전달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를 막 하고 보니까 얘네들이 실제로 전쟁을 벌일 생각만 하지 이걸 어떻게 마무리해서 어떻게 나중에 이제 이걸 전쟁을 끝낼지 이런 생각이 지금 없는 것 같네 라는 걸 느낀 거죠. 그래서 그 말을 회의하다 보니까 너네가 이런 것 같아 라는 말까지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연일 강경 발언을 통해서 하마스는 이제 모두 죽은 목숨이다. 우리는 지상전을 통해서 하마스를 괴멸시킬 것이다 라는 말들 등등을 외치고는 있지만 이게 사실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을 미국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수심에 불타서 하마스 괴멸이 최종 목표이고 당장 그렇게 해낼 것이다라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미국은 잠깐 출구 전략이 있어야 돼. 그냥 막 덤빈다고 되는 게 아니야라고 이제 미국은 그 출구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막상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출구 전략이 없는 그런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계획이 실패할 경우에 그 다음을 생각해봐라 라는 조언도 했다고 합니다. 이 한 고위 소식통은요, 이스라엘의 지상전과 관련된 그 플랜에 대해서 이스라엘군과 깊은 대화를 해보니까 넥스트, 즉 그 다음에 대한 계획이 없더라. 이스라엘은 그 최종 목표나 또는 출구 전략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을 우리는 내렸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미국은 한동안 충격을 받았었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가자 지구로 쳐들어갔다가 양쪽의 피해, 특히 민간인들의 피해가 생각보다 크게 늘어날 경우에 이스라엘은 물론이지만 미국까지도 이 국제 여론에서 비난의 화살을 맞게 될 게 뻔한 일이고요. 그래서 미국은 그걸 지금 알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상전 개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출구 전략이 없다라는 걸 알고 미국 측이 상당히 놀랐다라는 이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그 내용을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그래? 그럼 그 출구 전략이라는 게 어떤 것이어야 하는 건데? 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출구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건은요,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축출하게 된다면 그 이후 과연 가자 지구를 누가 통치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미국 정부 안팎에서는요, 여러 가지 제안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전면적으로 재점령하는 것을 피하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다 벌인 후에도 가자 지구를 점령하고 통치하는 것은 아닌 것을 전제로 한 내용만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도요, 그 가자 지구를 자신들이 점령은 하되 통치를 하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자 지구가 워낙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경제적인 봉쇄를 여러 가지로 해온 이유로 경제가 사실 제대로 돌아가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팔레스타인을 어떤 사람은 나라라고 표현할 정도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나라라고 이제 존중해서 말을 한다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나라라고 볼 수가 없다는 그 나라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200만 명에 달하는 가자 지구의 주민들은요, 거의 대부분 매일 그 원조에 의지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형편인지라 이스라엘이 이것을 통치한다면 사실 그런 문제까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또 그걸 해결하는 것까지는 또 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번 사태 초기에 지상전에 관련해서 언급할 때마다 했던 얘기가 있죠. 하마스를 괴멸시키고 가자 지구에 새로운 정권을 세우겠다. 이렇게 계속 말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뭐냐. 점령은 하되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그 통치는 이스라엘 말을 잘 듣는 친이스라엘 성향의 인사들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빠져나가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이제 거리감이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무슨 핑크빛 시나리오입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좀 거리감이 있죠. 자,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대안도 제시되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자 지구와 떨어져 있는 또 다른 그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인 서안지구. 잘 아시죠? 요즘 역사 공부 다들 많이 하시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저 끄트머리, 남쪽 끄트머리에 조그맣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자 지구.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 봉쇄하고 있는, 그리고 그로부터 북동쪽으로 떨어져서 또 팔레스타인 자치지구가 또 있잖아요. 이렇게 분리돼서. 근데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가자 지구를 가서 통제를 하는, 통치까지도 아니죠. 통제하는, 그런 것이 대안 중에 하나로 또 올라 있고요. 또 이 서안지구의 자치정부는 사실 그 친이스라엘 성향이 이미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서안지구를 통제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가자지구까지 그냥 같이 한꺼번에 통제 겸임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굳이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그냥 원격 통제하는. 그런데 이제 이게 말은 쉽지 현실적으로 그게 통제가 되겠냐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다른 대안도 또 있습니다.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포함한 소위 아랍 국가들이 재정적인 지원도 가자 지구에 좀 해주면서 또 평화유지군도 좀 파견하고 하면서 이 가자 지구를 그 아랍 국가들이 함께 공동 통치하는 그런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순전히 이스라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랍 국가 대부분이요, 이번 사태에 엮이고 싶지 않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스라엘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아는 미국에서 볼 때는 야, 이거 얘네들 제대로 출구 전략도 못 세우고 있네. 얘네들이 생각하는 이거는 절대 출구 전략, 엑스플랜이 되지 못하는데 지금 엉뚱한 생각하고 있네. 이거 갖고는 안 되는데 라고 매우 걱정스러운 생각에
또 플러스 미국도 미국대로 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에 지금 미국이 자꾸 워워워 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 지금 조금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주말이 지나면 미국의 어떤 군사적인 측면에서 대비는 좀 되니까 그때 가서는 좀 어떻게 극적인 변화가 생길지 상당히 이번 주말 이후가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으로 좀 들어오겠습니다. 간단하게 미국의 금리와 관련된 주택 모기지 소식 한 가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8%에 육박하면서요, 2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리가 7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모기지 신청 건수도 2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모기지를 신청하는 건수가 낮아지는 거죠. 모기지 은행협회에 따르면 지난 20일로 끝난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계약률은 7.9%로 한 주 전보다 20%포인트, 20.2%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이는 2000년 9월 이후의 최고치입니다. 30년 만기 모기지는 미국의 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과 연동이 되는데요. 최근 이제 국채 수익률은 연준의 추가 금리 가능성이 커지면서 2007년 이래 처음으로 장중 5%를 돌파했습니다. 자, 금리가 오르면서 이 모기지 신청 건수는 1995년 이후에 최저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제 줄이면 이렇습니다. 결국 이러한 높은 금리가 주택 구입을 원하는 그 주택 구입 희망자들에게 있어서는 문턱이 계속 높아지는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무슨 몰기지 계약을 뭐 다시 해야 된다든지, 뭐 재융자, 리파이낸싱 이런 걸 해야 된다든지, 또는 첫 주택을 구입해서 새롭게 몰기지를 구입해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몰기지 계약 건수는 20년 만에 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게 이제 미국이 해결해야 할 하나의 그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지금 당면한 한 가지 숙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정치권으로 가볼까요?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하원 의장 공백 사태로 인한 그 의회의 파행이 22일 만에 드디어 어제 마침내 해소됐습니다. 연방 하원은 어제 그 본회의를 열고 다수당인 공화당 소속 4선인 마이크 존슨 의원을 신임 하원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자, 마이크 존슨 신임 하원 의장은 어제 하원 의장 선출 투표에서 재석 의원 429명 가운데 공화당 소속 의원 220명 전원의 지지를 얻어서, 다시 말해서 공화당 가운데 이탈표가 다행히도 한 명도 없어서 과반인 217표 이상 득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하원 의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마이크 존슨. 이로써 지난 3일 케빈 메카시 전 하원 의장 해임 이후에 3주 넘게 지속되어 온 미국의 연방 하원 의장 공석 사태, 이 공석 사태가 이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마이크 존슨 신임 하원 의장에 대해서 잠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는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4년간 루이지애나 주 하원 의원을 거쳐서 지난 2017년부터 연방 하원 의원으로 재임 중에 있습니다. 연방 하원 진출 이후에 이렇다 할 보직을 사실은 좀 여기만 그런 경력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름이 생소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원 의장으로서 정치적인 어떤 무게감은 많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내세울 거는 나름대로 그의 입장에서 보면 있습니다. 뭐냐? 바로 트럼프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공화당 내에서는 대표적인 친트럼프 의원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복음주의 기독교인인 그의 그 정치 성향은 극보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제 여하튼 20여일간의 의장 공석 사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플러스 정치권 안팎에 있는 트럼프 지지 세력의 승리로 끝이 난 셈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 조금 더 이어갈까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과 22년 세계 평화통일가정연합, 이름이 길지만 짧게 줄이면 딱 세 글자예요. 통일교. 네, 세계 평화통일가정연합, 즉 통일교의 그 유관 단체로 영상 형식의 3회 강연 비디오 자료를 보냈는데, 이 영상 강연 자료 보낸 것으로 인해서 $25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통일교 관련 단체가 무슨 행사를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10분짜리 비디오 영상, 축하 영상을 만들어서 보냈어요. 행사 3개, 하나당 10분짜리 비디오 영상. 그걸 보냈는데 3개 합치면 $250만 달러를 받은 것입니다. 와.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이 이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9월, 그리고 작년 2월, 그리고 8월 이 세 차례에 걸쳐서 통일교의 유관단체인 천주평화연합이라고 있습니다. UPF. 이 UPF가 연 행사에서 각각 10분 정도의 비디오 메시지 강연을 보냈습니다. 그냥 비디오 테이프 보낸 거죠. 그냥 요즘은 제가 테이프라고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요새는 그냥 10분 정도 비디오 자료면은 이메일로 그냥 보내잖아요. 자, 비디오 영상 메시지를 보내서 처음에 $50만, 그리고 작년에 $100만, 그렇게 세 차례에 가서 걸쳐서 모두 $250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30분 비디오 연설 강연에 $250만 벌어들인 셈입니다. 자, 천주평화연합 UPF는 통일교 창시자인 고 문선명 전 총재와 그리고 한학자 현 총재, 부인이죠. 한학자 현 총재가 2005년에 설립한 민간단체인데요.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자, 통일교에 따르면 이들 신자 수는 한국의 30만 명, 일본의 60만 명, 또 미국의 10만 명 등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무려 3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의료 수입은 그가 대선 후보의 소득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라는 법적 규정에 따라서 이를 공개하면서 결국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네.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기억하시나요? 동아그룹, 지금은 이미 이제 다 그룹이 해체돼서 없어졌지만,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의 이름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네. 전 동아그룹의 최원석 회장이 한국 시간으로 25일 오전에 80세 나이로 별세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고인은 그룹 최전성기 당시에 22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재계순위 10등, 재계순위 10위에 동아그룹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23살이 되던 해인 1966년 동아콘크리트 사장을 시작으로 해서 30대 나이에 동아그룹 주력 기업인 동아건설, 대한통운 등을 맡았습니다. 지금 대한통운 같은 거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동아그룹 산하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다 갈갈이 쪼개져 있는 그런 상태죠. 자, 그리고 40대에는요, 세계 최대의 토목공사라고 당시에 불리었던 그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현장 지휘해서 아주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IMF 구제금융 직후 그룹의 모체였던 동아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2001년 그룹이 최종 해체됐습니다. 벌써 22년이 됐네요. 자, 최원석 전 회장은 1985년 설립한 학교법인 공산학원 이사장직을 계속 맡으면서 한류 글로벌화에도 그동안 힘써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국 시간으로 25일 오전 지병으로 향년 80세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김치의 날, 미국 연방기념일 되다 입니다. 미국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공식 기념하게 될 전망입니다. 연방하원감독위원회는 김치의 날 결의안 HR280 앞으로 이제 연방정부에서 무슨 결의안이 나오는데 결의안에 그 표식이 항상 있어요. 이름이. 그게 이제 HR로 나오면 H가 앞에 붙으면 연방하원에서 올린 결의안입니다. 자, 연방하원에서 올린 HR280, 이거 이제 김치의 날 결의안인데 이 결의안을 오는 12월 6일 본회의에 올려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투표를 해서 찬반을 나누는 건 아니고요. 이 김치의 날 기념 결의안은 그날 표결하지 않고 표결 없이 한국개인 공화당 소속 영김 의원이 본회의에서 그 내용을 발표하면 바로 채택하는 그런 형식으로 김치의 날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연방 차원에서요. 영김 의원은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14명이 참여한 이 결의안, 14명이 이제 다 대부분 우리 한국계 의원들이죠. 이 결의안을 그날 대표 발의하면서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이 연설이 끝나면 곧바로 투표 없이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김치의 날을 미국 연방 차원에서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자라는 결의안은 지난해 처음 발의됐었습니다만은 그때는 이제 회기가 만료가 되면서 안타깝게 폐기됐었는데요. 자, 이번 회기에 다시 올려서 드디어 채택되게 됐습니다. 영김 의원이 발표할 이 결의안에는 김치가 유산균과 비타민 등 각종 영양소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한국의 전통식품이고 최근 미국에서 한국계가 아닌 다양한 그 난코리안 소비자들도 많이 사랑하고 있는 그런 음식이다라는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앞서 그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해서 버지니아주 그리고 뉴욕주 등 미국의 그 일부 주정부가 김치의 날을 물론 기념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만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공식 기념일을 지정하도록 연방의회가 결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김치의 날 기념일로 제가 며칠이 지정됐다라고 했죠? 네, 11월 22일로 지정됐습니다. 11월 22일은 그런데요, 한국에서 한국김치협회가 선포한 김치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차원에서 선포한 게 이제 한국 내에서 11월 22일이 김치의 날입니다. 이미 한국에서는 2020년부터 11월 22일을 법정 기념일 김치의 날로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쯤에서 이제 궁금증이 하나 생기시는 분은 아주 정말 제가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뉴스를 그냥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뭔가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은 이쯤에서 아마 한 가지 생각을 하실 텐데, 무슨 생각이냐. 그런데 왜 한국이, 물론 여기서는 11월 22일을 한국 걸로 따라갔으니까 그렇지만, 한국이 왜 하필이면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지정했을까? 왜 하필 11월 22일일까? 라는 생각 하셨다면 제가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김치의 그 다양한 재료 하나하나가 모여서, 자, 제가 이렇게 했죠. 김치의 다양한 재료 하나하나가 모여서, 자, 요게 1, 2개, 11.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면역 증강, 항산화, 항비만, 항암 효과 등등등등. 무려 22가지 이상의 효능을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았기 때문에 11월 22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럼 설명드리고 나니까 조금 어린아이들이 표현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재밌게 받아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재밌게 생각해야죠. 자, 하나하나 김치의 소중함이 하나하나 모여서 22가지 이상의 좋은, 우리의 몸속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11월 22일.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드디어 김치의 날이 미국 연방정부가 지정한 연방정부 공식 기념일로 곧 채택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평소에 많이 안 먹던 김치 좀 찾아서 먹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치 한 점을 먹을 때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서 먹으면 좋을 듯 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찐 구독자님께는 제가 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방문 중이시라면 구독으로 매일매일 다양한 뉴스 함께 접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혜구의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